들어가는 그 구성 성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엘렉트릭 그 슬러리에는 연마 입자로는 실리카와 세리아, 그 다음에 첨가제, 그 다음에 대부분 99% 정도가 그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리카하고 세리아의 산도 조절,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여기 좀 설명을 하면 CMP 메커니즘은 SiO2하고 세리아가 좀 틀린데, 뭐 한번 이거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세리아는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륨하고 그 산소하고 실리콘의 포메이션을 먼저 만들고 한다. 그 다음에 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카의 경우에는 하이드록실 이온이 SiO2를 또 어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하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메인 리액션은 실리카는 주로 미케니컬 기능이 조금 더 크고, 세리아는 케미컬 그 리액션이 크다. 그럼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위쪽에 보면 세륨하고 산소하고 실리콘이 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그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필름 선택비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실리카가 세리아보다는 선택비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비 관점에서 요즘은 그냥 전체적인 어떤 단차를 없애는데 CMP를 쓰는 게 아니라 하부에 있는 레이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리카에서 세리아로 점점 변해가는 추세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스크래치 측면에서 이게 말 그대로 케미컬도 있고 미케니컬 폴리싱을 하기 때문에 이 미케니컬한 피지컬한 동작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하부 기판, 하부 패턴에 그 스크래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크래치 관점에서도 세리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파티클의 포션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솔리드의 웨이트 퍼센트를 보면 실리카의 경우에는 10% 이상, 그런데 세리아의 경우에는 한 1% 미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입자가 적은 데 비해서 동일한 그런 여기 케미컬 리액션도 수반을 하고 상당히 크게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측면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퓨움드하고 콜로이달이 어떻게 틀리냐? 퓨움드는 그 입자를 만들 때 실리카다 그러면 실리콘하고 옥시전이 동시에 필요한데, 실리콘에 대한 원재료와 산소에 대한 원재료가 기상해서 반응해서 그 퓨움을 이루어서 그 입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퓨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로이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내에서 프리시피테이션을 유도해서 원하는 사이즈의 어브레시브 파티클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그 모양상이라든지 모양의 분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균일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퓨움드보단 콜로이달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양도 라운드 타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일정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보일 수가 있고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이엘렉트릭에 있어서 실리카 세리아가 있는데, 그 실리카가 퓨움드 실리카, 콜로이달 실리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 머티리얼은 SiCl4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기상 반응, 리퀴드 페이스 반응, 그다음에 파티클의 모양이 퓨움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액티베이션이 돼서 뉴클리에이션이 되는 게 뉴클리에이션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파티클의 사이즈가 이레귤러하다. 근데 반면에 그 콜로이달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니폼한 파티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리카의 경우에는 로 아이오닉이라는 게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좀 적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모양상 그 라운드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레벨에 있어서도
좀 작다,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브레시브가 결국은 물에 분산돼 있잖아요. 근데 물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 분산이 골고루 돼 있는 게 좀 중요한데, 뭐 여기 보면 분산성에 있어서는 콜로이달 실리카가 우수하다. 그다음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퓨임드 실리카는 말 그대로 이제 옥사이드나 폴리 쪽에 쓰게 되고, 콜로이달의 경우에는 옥사이드 메탈 쪽까지도 사실 들어가게 되고, 웨이퍼도 CMP를 합니다. 웨이퍼도 빤빤하게 좀 폴리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콜로이달 실리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캘사인드냐 콜로이달이냐, 콜로이달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아까 퓨임드하고 캘사인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주로 캘사인드는 세리움에서 나타나다 그랬죠. 세리움 옥사이드. 그래서 세리움 카보네이트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열을 가해서 그 날려보내는 거, 그때 만들어진 응결체를 또 더 작은 파우더로 입자로 만들기 위해서 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링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필터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그 밀링을 하기 때문에 이 파티클의 모양도 라운드 타입이라기보다는 그 약간의 각진 형태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밀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사이즈로 필터링을 하기는 하나, 필터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분포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건식이냐 습식이냐, 약간 뭐 콜로이달 같은 경우는 건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퓨임드나 그다음에 그 캘사인드 같은 경우는 그 좀 건식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메탈인데, 메탈은 텅스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메탈은 텅스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카파, CU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텅스텐의 물질의 특성, 카파의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메탈은 주로 이제 아까처럼 알루미나하고 실리콘 옥사이드가 연마 입자로 들어가긴 하는데, 텅스텐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첨가제, 뭐 pH 조절, 부식 억제제, 뭐 켈레이드 이런 거 공통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텅스텐이나 카파, 텅스텐은 특히나 산화가 잘 돼요. 텅스텐 옥사이드 이런 게 이제 아주 반도체 공정에서도 산화가 잘 돼서 가능하면 메탈로 쓰고 있는데, 메탈은 전기를 잘 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화가 잘 돼서 이걸 잘 억제해야 되는데, 이 CMP 공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화 억제를 위한 그 물질들이 여기서 과수, 그다음에 FeNO3, 그다음에 이게 뭐야, KiO3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런 반응들을 좀 촉매하기 위해서 촉매가 또 들어갑니다. 아까 오른쪽 산화제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메탈의 경우에는 다분히 케미컬 폴리싱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촉매라든지 산화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다이엘렉트릭의 슬러리 대비해서 구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카파 동일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카파도 여기 메탈이기 때문에 산화를 억제하기 위한 과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리, 뭐 이것도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아까 메탈의 대표적인 게 단일 메탈로 텅스텐하고 이제 카파가 있는데, 이런 것들 CMP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플러그에 얘네들을 채워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그 CMP를 없애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텅스텐과 카파에 있어서 이 CMP 공정이 좀 다르게, 다이엘렉트릭하고 다르게 돼야 되는 부분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앞쪽에도 있었지만 카파의 경우에는 이 코로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배선에 있어서 뭐 저항이라든지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게 별도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클리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CMP의 슬러리 못지않게 이 클리닝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공정이 됐고, 또 클리닝을 위한 클리닝 케미칼이 중요한 소재가 됐죠. 그래서 저희 그 그룹 내에 포토 소재가 약 50%,
약 30%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50% 한 45% 정도가 포토 소재. 그다음에 약 한 35% 정도가 CNC. 그러니까 CNC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슬러리 개발, 클리닝 케미칼 개발인데 여기서처럼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웨이퍼 표면에 원하지 않는 물질이나 오염원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 그다음에 러프니스 개성, 그다음에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하이드로필릭하게 할 거냐, 하이드로포빅하게 할 거냐에 해당하는 일련의 것들을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케미칼을 다 클리닝 케미칼이라고 이제 얘기한다. 클리닝이라고 해서 뭔가 제거한다라고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서피스의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서피스의 어떤 네이처를 뭔가 변화시키는 일련의 그 웹 소재를 다 클리닝 케미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서피스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실브는 그 표면에 있었던 잔류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까지를 다 해서 외대치, 스트립 이런 것도 케미칼 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말 그대로 또 이제 메탈 컨테미네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을 또 없애는 것들을 다 그 컨테미네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능들을 그 클리닝 케미칼에서 하고 있다. 뭐 아까 앞에 설명했을 때 클리닝은 왜 하는가? 이거는 이제 지지난 그 이전 CNC 강의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뭐 오염 물질 제거, 파티클 제거, 잔류하고 있는 메탈을 제거, 그 다음에 뭐 유기물 제거, 또 자연 산화막을 없애야만 그 컨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 산화막 제거, 또 러프한 막을 또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 러프니스 개선, 이런 일련의 것들을 그 웻 케미칼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 케미컬을 다 클리닝 소재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클린 케미컬을 종류를 나눠보면 범용 케미칼, 그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칼. 범용은 BOE, 버퍼드 옥사이드 에천트라고 하죠. 이게 BOE, HF, 황산, 그다음에 과수, 암모니아수, 인산, IPA는 아까 제가 서두를 드렸지만 아이소프로필 알콜. 우리 그 실험실에서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알코올 이런 거 실제 많이 쓰면 솔벤트 클리닝 뭐 이거 할 때. 그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공정을 하고 그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거나 바이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스트리퍼, 그러니까 PR을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씻어내거나 뭐 이러는 건데, PR을 아까처럼 디벨롭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해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스트리퍼라고 얘기를 하고, 뭐 카파도 그렇고 CMP를 다 하고 나서도 클리닝을 해야 돼. 거기 남아있고 또 폴리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작은 알갱이, 파티클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CMP 공정 후에도, 그다음에 카파, 일렉트로 플레이팅 이런 데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케미컬들을 주로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이거 들었을 수도 있는데 SPM, APM, DHF, 그다음에 BOE, 그다음 PA, 뭐 간단히 솔벤트 클리닝 이렇게만 설명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기억도 못 하실 것 같고, 일단 SPM은 말 그대로 황산과 그 과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H2O2가 과수고 H2SO4가 황산인데 이거를 각각의 비율을 2대 1부터 한 10대 1 정도까지 해서 한 100에서부터 14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서 쓰는데, 주로 적용 공정이 SPM, 설퍼, 설프릭 엑시드, 그다음에 이게 뭐야, 과수를 섞은 믹스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주로 PR 스트립하고서 포스트 클리닝에 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엣지라든지 이런 데 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없어지는 것들이 그 헤비 오게닉 임퓨리티, 그러니까 PR 스트립을 하고 난 공정이니까, 그다음에 메탈 임퓨리티 제거를 위해서 이 SPM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 제일 먼저는 우리가 클리닝 케미칼의 SPM, 그다음에 아까 여기 뭐 있었나요? APM, DHF, BOE 이런 거 있다. 그다음에 PA 이런, 일단 이 가지수를 우리가 상식으로다가 기억을 해 놓는 게 일단 우선인데, 각 조금 더 아래로 들어가서 SPM은 어떤 때 쓰느냐, 그리고 SPM이 뭐와 뭐의 믹스처나 이걸 기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APM은 암모니아 수에다가 그 과수를, 그다음에 물을 1대 1대 5에서 뭐 비율별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APM이라고 하는데,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여기 보면 믹스처 똑같이 SC1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주로 얘의 역할은 파티클과, 아까 헤비 오게닉 파티클을 제거하는 건 아까 SP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파티클이나 라이트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주로 PR 스트립 포스트 클리닝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APM과 SPM은 주로 비슷한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오게닉을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라이트한 거를 주로 제거하는 게 이제 APM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떤 뭐 폴리라든지 뭐 추가적인 막을 증착하기 전에 전처리 클리닝이라고 해요. 이제 프리클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뎁전 프리클리닝이라고 하는데, 그때 APM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DHF는 이제 다일루티드 하이드로젠 플로릭 액시드라고, 이제 뭐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HF인데 물에 희석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HF를 물에 희석시켰다 이런 뜻인데, 주로 이제 HF가 제일 많이 없애는 게 옥사이드잖아요. 옥사이드. 그래서 여기 보면 옥사이드 H, 그다음에 데프리클리닝하게 했는데, 옥사이드, 그러니까 뭔가 옥사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증착을 해야 되는 막들, 그래서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뭐 다른 막들도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옥사이드가 껴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 데는 뎁전 프리클리닝으로 이 DHF를 갖다 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O인데 이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버퍼드 옥사이드 액시드인데, 에천트인데, 얘는 HF에 DIW가 아닌 뭘 하냐면 NH4F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그러니까 아까 DHF는 그 DI 워터에다가 희석을 했는데, 얘는 희석을 하는 게 아니라 NH4F에다가 서펙턴트를 넣어서 그 필름의 선택비하고 웨터빌리티를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NH4F를 왜 넣는지. 계속 불산의 HF의 농도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버퍼링을 해가지고 그 농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BOE는 뭐 그렇죠. 이 BOE도 일명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할 때 결국 이것도 HF 종류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규제 대상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얘도 중요한 거고, 똑같이 그 PR 스트립 포스트 클리닝, 옥사이드 H나 그다음에 컨택 프리클리닝이라는 게 뭐냐면, 컨택이라고 하는 게 메탈과 메탈 사이를 전기가 잘 통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봐 클리닝을 해줘요. 옥사이드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똑같이 컨택 프리클리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때 버퍼드 옥사이드 에천트인 BOE를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PA 클리닝은 인산. 그 H3PO4를 인산을 물에다 넣어서 한 160도 정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주로 얘는 뭐를 애취하냐면 나이트라이드를 애취합니다. 나이트라이드. 뒤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까 봤죠? SPM, APM, DHF, 그다음에 BOE, 그다음에 PA. 그거 한번 그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P는 인산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나이트라이드를 애취한다. 근데 나이트라이드 애취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3D 낸드가 들어오면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 드리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나오는 클리닝이 솔벤트 클리닝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솔벤트라고 얘기를 하면 오게닉
유기용제가 대표적인 유기용제가 뭐예요? 알코올이 알코올. 그 IPA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신너나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유기용제가 이 오게닉 물질들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벤트 클리닝이 여기도 썼지만 메탈 공정에서 메탈 라인 H와 비아 컨택 H 후에 남는 레지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리닝용 케미칼로 케미칼 회사들에 개발돼 공급된다 이런 얘기인데 목적은 옥사이드 로스 없이 메탈 H 후에 메탈 라인 내 잔존하는 레지듀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컨택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컨택이라는 게 주변은 다 옥사이드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메탈을 애치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또 옥사이드로 노출이 돼 있고 메탈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애치하고서 남아있을 수 있는 레지드를 없애야 되는데 옆에 옥사이드까지를 다 이렇게 뭐 애치를 한다든지 뭔가 로스를 주게 되면은 컨택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이 메탈 애치 후에 남는 레지드는 제거할 수 있으나 옥사이드는 로스가 없는 종류의 어떤 이런 솔벤트 클리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솔벤트 클리닝 얘기를 드리고 아까 이제 그거를 제가 다시 자꾸 반복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벤트 클리닝이 아까 SPM, APM, 그다음에 DHF, BOE, 솔벤트 클리닝이 다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용도를 한번 좀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우리 그 수업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슬러리 및 뭐 참 안 보여. 제조 공정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PDTC 쪽에 공정에서 재료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잘 몰라요. 원재료를 가져다가 이 원재료가 우리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음식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뭐 김치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도 사와야 되고 뭐 조미료도 사와야 되고 뭐 다 사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열을 해서 뭐 음식을 만드는데 똑같거든요. 결국은 원재료를 사다가 그냥 갖다가 그 뭐 그릇에다 넣고 거기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오면 이 원재료가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익 검사고 그다음에 수익 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그 원재료 1, 2, 3을 반응 용기 여기 뭐 드럼, 바틀 뭐 이렇게 있죠. 탱크에다 넣어서 원하는 온도 또 일정량의 어떤 뭐 추가 첨가제들을 넣어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그 여기 뭐 샘플링 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정한 샘플 만든 다음에 샘플을 뽑아 가지고 그 샘플이 원하는 정도가 나왔는지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 쭉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 PR도 그렇고 클리닉 케미칼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하면 사실은 반응을 하고 남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다 필터링을 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링을 하고 남는 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클리닝 케미칼 들어와서 그다음에 슬러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검사를 합니다. 이 제조회사가 소재 제조회사가 만들었다고 납품하는 거를 그네들도 검사해서 그 수입 성적표라고 해서 그걸 제출을 하고 우리 하이닉스도 와서 그걸 검사를 해서 두 개가 동일한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하는 게 여기서 보면 그 제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재 창고에 들어와서 출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라는 얘기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쓰기 위해서 클리닝 케미칼 슬러리를 가져왔지만 이걸 제조할 때 이 원재료 1, 2, 3도 또 다른 업체에서 원재료 수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어느 날 만들었던 원재료와 한 달 후에 만들었던 원재료와 두 달 후에 만들었던 원재료가 특성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는 이제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5월 달에 이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5월 달 배치의 제품과
6개월 후에 만들었던 제품의 배치의 제품이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건지를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납품이 되면 그걸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이제 클리닉 케미칼에 있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서피스 텐션을 제로로 하는 슈퍼 크리티컬 CO2를 만들어서 패턴 컬랩스가 없는 그 클리닉 케미칼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그 브렉스루가 되는 그런 케미칼을 만들었던 사례가 이런 그 캐필러리 포스, 여기 웨이퍼 이게 뭐 웨이퍼 리펠런트라고 할까요? 이게 아마 그 케미칼,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 또 추가적으로 더 그 서피스 텐션이 작은 슈퍼 크리티컬 CO2 초임계 CO2를 만들어서 초임 그 서피스 텐션을 제로화해서 패턴과 패턴이 그 사이에 액체가 있을 때 클리닉 케미칼이 드라이를 하면서 빠져나갈 때 서피스 텐션에 의해서 이 인접한 패턴이 서로 붙거나 하는 일들을 없앴다. 그래서 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큰 슈퍼 크리티컬 CO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혁신이다 라는 얘기를 소개를 드리고, 또 하나의 혁신은 뭐냐, 그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 PA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산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게 맨날 나오지만 3D 낸드, 3D 낸드하고 하면서 지금은 다 3D 낸드가 그 SSD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3D 낸드의 구조가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를 계속 적층을 해서 맨날 신문에 나오는 뭐 200단을 했네, 400단을 했네, 뭐 100몇 단을 했네, 이거거든요. 옥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를 계속 적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나이트라이드를 제거를 하고 그 사이에 그 소위 해서 게이트의 워드라인이 돼야 되는 텅스텐을 그 안에 채워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사이드는 남기고 그 사이에 텅스텐을 채워야 되는 공간인 나이트라이드 공간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트라이드만 제거하고 옥사이드는 남겨야 되는 게 큰 기술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고선택비 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H3PO4에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선택비를 주기 위해서 1년에 이제 첨가제들이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고선택비 인산을 개발을 해서 선택적으로 나이트라이드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고선택비 인산을 개발을 했고, 이게 현재 쓰고 있는 3D 낸드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큰 기술적인 진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또 요거 하나는 뭐 이 왼쪽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3D 낸드에서 옥사이드 이 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증착을 해야 되는 옥사이드 막도 높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왼쪽에 여기서처럼 여기는 셀이고 여기는 셀이 아닌 영역인데 여기를 다 옥사이드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평평해져야 나중에 그 또 노광을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질이 없고 여기까지 다 채웠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까지 다 채우는 옥사이드로 하려면 여기는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 두께의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셀 영역 위에 있고 셀이 아는 쪽은 조금 단차가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제거를 해서 폴리싱으로 단차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소자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은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속 연마 슬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 리무벌 레이트 CMP 슬러리를 개발을 합니다. 이건 어느 회사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만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트렌드: 스케일 다운, 스택 업, 프로덕티비티. 프로덕티비티를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 기술적인 진보를 아까처럼 서피스 텐션을 제로로 만드는 슈퍼 크리티컬 CO2,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를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 선택적으로 나이트라이드만 제거하는 고선택비 인산 개발, 그 다음에 이것처럼 그 굉장히 두꺼운 두께의 옥사이드를 짧은 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고속 연마 슬러리 개발이 현재의 굉장히 큰 챌린지고 그동안에 어드밴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3D 낸드,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미세 패턴을 가능하게 해서
현재 10나노대까지 우리가 디바이스 메모리 개발을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펑셔널 가스인데 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포토가스, 포토리지스트 PR 소재를 대변하는 포토리지스트 머티리얼과 CNC 공정에 사용이 되는 슬러리와 그다음에 클리닝 공정에 사용이 되는 클리닝 케미칼을 다뤘어요. 이제 그럼 사실은 그 반도체 공정에서 거의 한 70% 정도를 75% 정도를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공정들을 보면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 디퓨전, 신필름, 엣치, CNC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디퓨전하고 신필름이거든요. 디퓨전하고 신필름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아실래나 모르겠어. 회사 입사를 하면 자기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지원 부서를 쓰는데 어떤 부서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처럼 여기 이제 송 교수님 랩에 여기 계신 학생분, 대학원생분들처럼 다 요즘은 다 방망만 하잖아요. 신필름만. 그쵸? 아까 ALD도 한다 그랬고 뭐 했는데 다 방망만 하지 누가 방막 안 하나요? 반도체 공정이 다 방막만 하는데. 그런데 그 방막을 영어로 하면 그게 신필름이란 말이에요. 신필름. 근데 신필름은 반도체 공정에서 신필름은 딱 두 가지 공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메탈 공정과 다이엘렉트릭 공정을 한다고. 근데 그 다이엘렉트릭도 메탈을 하기 때문에 절연을 위한 다이엘렉트릭이지 기능을 위한 다이엘렉트릭이 아니에요. 근데 디퓨전도 다이엘렉트릭을 해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디퓨전에서의 이 두 레이어의 역할은 실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신필름은 메탈 레이어를 증착하거나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또는 메탈과 메탈 사이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끔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옥사이드 막을 다루는 데가 신필름이고, 디퓨전은 기능상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캡 쪽 저는 캡을 했지만 하프늄 옥사이드를 할래, 지르코늄 옥사이드, 알루미나를 할래, 이런 물질을 기능 펑셔널 머티리얼을 증착하고 연구하는 곳이 디퓨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저희든 뭐 삼성이든 가서 나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ALD도 하고 했었으니까 신필름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의 그 연구 테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디퓨전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디퓨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디퓨전과 신필름에 사용되는 물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소재, 그거를 펑셔널 가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커서라는 건데, 프리커서가 말 그대로 이제 뒷장에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소재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사실은 이 소재에 제가 프리커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끝내겠지만, 펑셔널 가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스라고 하니까 이게 소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스를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영역이 어디냐면 엣치 공정이에요. 엣치 공정. 아시겠지만 아까 엣치 공정에 여기 보면 엣치 임플란트 여기 맞죠? 그냥 가스 자체로 공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엣치 가스에 BCL3, 그 CF4, C4F6, CH2F2, CL2 다 이런 것들이 가스로 들어와서 엣치 공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가스로 그냥 프로세스 가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임플란트 가스라고 있잖아요. 그 ASH3, 아르세닉, 저머늄 플로라이드, 포스핀, 뭐 H2CO2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에 바로 쓰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라이 가스, 프로세스 가스 또는 이런 가스들은 대부분 드라이로 상태로 해요. 소위 얘기해서 그 리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오는 프리커서는 뭐냐면 기능을 그 자체로 기능을 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케이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위해서 CP 지르코늄 테마지, 그 다음에 실리콘 카본 나이트라이드를 위해서 뭐 4MS라고 하는 어떤 그 가스를 쓰고 프리커서를 쓰고, 그 다음에 ALD SiO2 하기 위해서 그 BDAS, DPAS, HCDS,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뭐 보론 도핑을 위해서
이게 이제 프리커서인데 TEB, TMB 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TI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TiCl4, TDMAT, 뭐 카본 만들기 위해서 뭐 헥스 이런 건 잘 쓰진 않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케이를 위해서 리퀴드성의 CP 지르코늄 프리커서, 테마 지르코늄 프리커서를 통해서 그 가스를 가져다가 얘 하나로만 공정이 되진 않죠. 그래서 하프늄 옥사이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얘는 지르코늄은 있지만 옥시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옥시전이 와서 얘를 써가지고 최종적인 HFO2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는 최종적인 물질은 아닌 거지. 그런데 위에 보면 드라이 가스 같은 경우는 그 가스 자체만 있어도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프리커서는 하프늄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쓰고 있는 프리커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공정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가스, 프리커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세스 가스는 대부분 그 드라이 가스다, 진짜 가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프리커서는 대부분 아까 그렇게도 구분을 했잖아요. 이 자체로만 최종적인 물질을 만들 수는 없고 중간에 반응 가스가 또 하나 있어야 얘가 만들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전 단계의 물질이다라고 해서 프리커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주로 리퀴드가 아니라 가스도 있긴 한데 주로 리퀴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좀 설명이 지금 돼 있는 이제 프리커서, 이 프리커서가 뭔지 한번 좀 뜻을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 말 그대로 뭐 이전에 뭐 접두사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책을 안 찾아봤는데 이게 목적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 이전에 아까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쓰는 프리커서는, 그래서 CP 지르코늄은 프리커서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세스 가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거는 왜 그 목적 하프늄 옥사이드라는 게 전 단계냐? 거기 옥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오전이나 옥시전이. 그래서 그게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단계의 케미컬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프로세스 가스와 또 다른 가스가 합쳐져야만 최종적인 목적 커서에 해당하는 Al2O3 지르코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TMA, 테마 지르코늄, 테마 하프늄 이거는 프로세스 가스라기보다는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전구체의 최종적인 하프늄이나 지르코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도 일련의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소재인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아까 하프늄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리커서는 하프늄을 공급을 해주는데,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르코늄을 공급을 해주는데 지르코늄만 메탈로다가 공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그거를 위해서 두 가지 구성 성분을 갖는데 리간드가 존재를 하는데, 리간드의 하나는 중심 금속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리간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서 흡착이 돼야 되는 흡착 사이트로 작용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리간드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구체는 중심에 최종적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 머티리얼의 리소스 소스가 돼야 되는 그 중심 금속과 리간드가 존재한다. 리간드는 기능에 따라서 반응하는 리간드, 반응부하고 흡착하는 리간드가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리커서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 중에는 모든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적인 지르코늄이나 하프늄을 만들려면 산소하고 이 프리커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라는 케미컬 리액션은 온도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가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착 온도 범위 내에서 이 프리커서가 리간드가 다 떨어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열 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 가스와는
옥시전하고 또는 오존하고 이게 잘 반응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되겠죠. 근데 산소하고 또는 오존하고 이 지르코늄, CP 지르코늄이나 CP 하프늄을 넣었는데도 반응해서 하프늄 옥사이드나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성이 없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그 프리커서가 아니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산소하고 오존하고 이 프리커서가 만나서 나머지 것들을 다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반응하고 남는 바이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이 바이 프로덕트가 이 잘 제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프리커서가 갖추어야 되는 구성 요소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었던 게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발표했던 거예요. 이게 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 자료를 만든 건데 딱 이 그림이 아까 교수님하고 제가 있을 때 발표했을 때 그런 자료네. 딱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런 걸 만들 때 그 당시엔 CP 지르코늄이 아니었었어요. 테마 지르코늄을 가지고서 양산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더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이클로펜타디엔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리간드로서 채용을 한 CP 지르코늄을 도입을 했었을 텐데 이 그림에서는 그 CP 지르코늄은 아니고 테마 지르코늄을 사용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썼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커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헌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분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성해야 되겠다 설계를 해야겠다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소량으로 합성하고 합성한 다음에 이 NMR이라든지 FTIR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화학 분석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실제 합성한 그 물질의 TGA, DSC, 그다음에 그 증기압, 그다음에 열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증착 온도라든지 증착 조건에 부합을 하면 실제 방막 증착을 해보고 그다음에 방막 증착에 ALD나 CBD를 증착을 해본 다음에 하프늄 옥사이드나 지르코늄 옥사이드 또는 TIN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방막의 물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시 얼마가 나오는지, 러프니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결정성이 있는지, 메탈의 경우에는 그 정기적인 특성이 어떤지,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유전 상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증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프리커서를 우리가 이제 개발한 프리커서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뒷정이 이제 나올 텐데. 없구나.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다 만든 다음에 소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과학인데 조그만 양을 만들고 그래서 10ml짜리를 만들고 얘를 1리터짜리를 만들면 될까? 그것도 사실은 소재 개발에서의 새로운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운 학문 영역이고 새로운 그 엔지니어링 웍이 필요한 영역이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일반 PDTC 공정에서는 뭐 하나 개발했다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거를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해야 실제 양산해서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뭐 수톤, 수십 톤씩 쓰는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아까 건데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프리커서를 개발할 때 봐야 되는 아이템들이 증착 온도 범위가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프리커서 개발한 프리커서의 히팅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일단 그 프리커서의 물성을 알아야 이거를 딜리버리 할 때 라인은 얼마로 해야만 온도를 얼마로 해야만 거기서 응결이 되거나 응축이 되지 않고 가스로다가 이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최소 요구 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스코시티라고 하죠. 비스코시티가 크면 클수록 이게 뭐예요? 고체에 가까운 거거든요. 고체에 가까운 거를 라인에다 공급해 가지고 반응원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ALD나 CBD 공정에서 그 프리커서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점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약 30 CP 정도를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커서가 갖추어야 되는 요건도 아까 제가 구두로 오른쪽에 써 있는 거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꼭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커서가 갖추어야 되는 특성 중에는 증기압이 높을 것, 그 다음에 반응 가스하고의 반응성이 좋을 것,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열분해가 되지 않을 것. 그게 뭐냐면 열안정성이 있을 것이라는 뜻인데,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단위 일정한 온도에서 그 이퀄리브리엄 세츄레이션이 됐었을 때 그것과 접하고 있는 대기 중에서의 그 맥시멈 세츄레이션 베이퍼 프레셔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많아야만 단일 일정한 온도에서 증착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프리커서의 몰레큘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베이퍼 프레셔가 적으면 동일한 온도에 어떤 온도 베이퍼 프레셔가 굉장히 낮으면 원자가 몰레큘이 하나 가는 거고, 그래서 1기압이냐 100기압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알지만 1토르냐 0.1토르냐 10토르냐에 따라서 10토르는 100개가 몰레큘로 가면 얘는 1토르면 하나가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증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가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반응성이 있어야 낮은 온도에서도 증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열안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증착하려고 하는 온도까지도 이 자체가 분해가 되지 말아야 ALD 공정을 할 때 반응 오존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하는 것과 서피스 온리 리액션만 일어나기 때문에 ALD가 잘 구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아까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프리컷을 만드는 과정이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 피저빌리티를 봐서,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퓨리피케이션도 있고, 다 랩 스케일이겠죠. 랩 스케일에서 증류를 해서, 그 다음에 퓨리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만든 게 피저블하냐, 우리가 원하는, 아까 얘기 드렸던 원하는 만큼의 그 물질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피저블한지를 보고, 그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일로 스케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뭐 50리터 정도로 만들어 보고, 이거를 이제 이제 충분히 이제 양산에 적용할 만큼 됐다라고 하면 톤 단위로 만들어 보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래서 1리터짜리 하나 만들어 본 거하고, 여기 보면 3리터짜리 만들어 본 거하고 50리터짜리 만들어 본 거하고 1톤짜리 만드는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포뮬러는 알지만 그걸 균일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캡 쪽을 하면서 그 소자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진짜 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한 영역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리커서를 합성하고 난 다음에 NMR, ICP-MS, FTIR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그 결합을 하고 있는 몰레큘이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합성한 놈이 열 특성이 어떤지, 비스코시티가 어떤지, 베이퍼 프레셔가 어떤지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그 프리커서의 물성을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착한, 이건 ALD, CBD니까 알 거고, 그럼 ALD 방법으로 증착을 해보고 CBD 방법으로 증착해보고, 프리커서는 다 ALD, CBD로 증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착을 한 방막을 서피스 모폴로지를 셈으로 보거나 두께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두께 측정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XRD 통해서 만든 방막이 비정질인지 결정질인지, 그 다음에 심스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임퓨리티가 카본,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임퓨리티 분석들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프리커서를 합성을 해서 합성한 프리커서가 우리가 원하는 프리커서를 만들었는지를 화학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거를 대용량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합성이 된 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갖는 소재의 물성으로 프리커서의 물성을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ALD, CBD로 방막을 만든 다음에
만든 방막의 물성도 체크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했던 게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 있으면서 주로 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나, 지르코늄, 그다음에 좀 더 하이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공공에 있지만 하프늄도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런데 캡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게 했었던 그 프리커서 소재가 큰 역할을 했었고, 동일한 지르코늄을 만들어도 열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게 초기의 지르코늄이 테마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그 열분해가 일어나는 테마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프리커서를 사용했다가 그 이후에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증착을 해서 임퓨리티를 줄이고자 했던 CP 지르코늄 리간드를 CP 링을 리간드로 채용을 했던 CP 지르코늄이 채용이 돼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 D램의 경우에는 1T, 1C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있고 캐패시터 있듯이 캐패시터에서 큰 영향을 프리커서가 했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요거는 뭐 여기서 여기 했네. 테마 지르코늄에서 CP 지르코늄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임프로브드 지르코늄이 또 다른 프리커서들 쓰고 있습니다. 또 특성 개선을 위해서 하프늄도 그렇고 하프늄도 특성 개선을 위해서 또 달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머티리얼 챌린지라고 썼는데 아마 이제는 그거를 잊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ALD가 공정에 들어왔는지.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2번이나 강의를 할 때도 ALD가 여기서처럼 ALD 공정이 들어온 게 가장 목적이 뭐였냐면 스택 커버리지를 좋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ALD가 Atomic Layer Deposition이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리액션만을 가지고 증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스택 커버리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 좋아지게 했는데 문제는 그 스택 커버리지 좋아지게 한 거를 ALD라는 증착 방법을 채용을 해서 거기다 프리커서도 개선을 해서 했는데 이 패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아까 스택 업이라 그랬잖아요. 점점 높아지고 이 사이즈는 작아지다 보니 이 만든 테마 지르코늄, CP 지르코늄에 해당하는 프리커서가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무조건 길게 해주면 양을 길게 해주면 밑에까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위쪽이 증착이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증착이 되고 바닥은 얇게 증착이 돼서 그랬는데 이거를 이 소재에서 추가적으로 또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케미컬 어시스트라고 좀 표시를 했는데 프리커서를 넣기 전에 지금 ALD라고 하는 게 프리커서 들어가고 오존 들어가고 프리커서 퍼지, 오존 퍼지. 예를 들어서 지르코늄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르코늄 들어가고 퍼지 들어간 다음에 서피스에 여기 보면 서피스 프로텍션, 서피스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케미칼을 또 한번 넣습니다. 그러면 넣으면 여기서처럼 얘가 지금 둥그란 게 이게 지금 케미컬 어시스트라고 하는 특정한 케미컬인데 가스인데 프리커서하고 비슷해요. 이걸 증착을 해서 이 표면에 일정 부분 흡착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지르코늄 프리커서, CP 지르코늄 이런 것들이 요 그 사전 처리가 돼서 흡착이 된 그 사이트에는 그 지르코늄 프리커서가 흡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컵 구조 또는 실린더 구조에도 하게 되면 먼저 얘를 뿌려 놓게 되면 위쪽에 이 서피스 트리트먼트 효과를 주는 프리커서가 흡착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서피스 이니비터, 서피스 프로텍터라고 하는 케미칼이보다 가스를 프리커서를 뿌리게 되면 위에만 이게 먼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밑으로는 어차피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르코늄을 프리커서를 넣으면 여기에 흡착이 안 되고 밑으로만 흡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그러면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프리커서가 들어오면 이 여기서도 보지만 제일 높은 부터 증착이 돼서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ALD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두꺼워지지 않고 여기만 증착이 됐는데
이게 너무 깊고 높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증착이고 여기 증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흡착을 못하게끔 사전 처리를 해놓게 되고 프리커서를 길게 많은 양을 해놓으면 이 위쪽은 증착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바닥 쪽까지는 프리커서가 도달해서 증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ALD로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최근에 너무 높은 너무 작은 홀 구조의 스택 커버리지를 극복했다. 소재로, 프리커서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장표를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거 동일한 건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처럼 여기 ASD라고 하는 게 뭐냐면 Aerial Selective De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ALD의 한계를 넘어서 특정한 영역에만 흡착이 되는 프리커서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이트라이드고 여기는 옥사이드인데 이 물질을 뿌리게 되면 이 물질이 여기만 붙고 옥사이드는 안 붙어요. 그러면 이 위에 또 다른 물질을 가서 증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잘 붙는 프리커서인데 여기는 잘 달라붙지 않는 프리커서인데 여기는 이 빨간 부분이 없으니까 여긴 증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부의 기판의 성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흡착이 되는 물질을 트리트먼트 처리를 해놓게 되면 A라고 하는 기판과 B라고 하는 기판의 표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최종적으로 증착하려고 하는 물질을 증착을 하고 나면 한쪽은 증착이 되고 한쪽은 증착이 안 되고, 그래서 선택적 증착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ASD, Aerial Selective Deposition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 회사, 뭐 삼성, 또 뭐 인텔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베이스 이런 쪽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화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포토 소재, CNC 소재, 그 다음에 펑셔널 가스의 프리커서 소재까지 해서 오늘 소재 강의를 다 마쳤어요. 처음에 이제 PDTC의 각 모듈의 강의들을 다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공정의 마지막에 소재가 왔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소재는 PDTC에 커먼하게 들어가는 베이스 머티리얼을 제공하고 특성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일을 한다. 그 관점에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잡의 그 찬스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 온실가스 그 다음에 수급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매하고 관련된 일들, 온실가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 개발들이 반도체 공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그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보완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PDTC 공정들하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따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시간은 제가 보니까 적절하게 마친 것 같은데 혹시 그 질문 또 궁금한 거, 그래서 이 기술적인 그 궁금함이 아니더라도 소재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또 향후 또 회사에 또 입사를 하거나 했을 때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제가 이 소재 관점에서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채팅에 뭐가 와 있는데 이건 조교께서 쓰신 건가 본데? 네.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건지 그쪽은 뭐 제안을 받으면 현재로는 하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렇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성,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필요로 하는 우리가 ALD 공정을 할래 또는 뭐 에어리어 셀렉티브 데포지션을 할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성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막을 만드니까. 그러려면 프리커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프리커서 개발하는 부서의 사람은 이 팀장과 파트장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화공.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제 서두에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저는 사실은 재료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케미스트리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하는 쪽 사람들하고 케미컬 리액션 관련된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지식은 그 친구들보다 못한데 왜냐면 저는 과거에 다른 쪽 일을 하면서 기여를 해왔고 또 지금은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케미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지식을 끌어내는 일들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프인데 우리 구성원들도 우리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거 디자인해 본 적이 있었고 그런 툴들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BP사들이나 소재 개발 회사는 뭘 하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해와요. 거꾸로 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리간들을 어떻게 꾸미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냐?